말씀드린 앞뒤로 똑같은 원자원입니다. 저한테 주신 제목은 노쇠와 근감증, 근감도증, 무엇이 문제인가의 주제인데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제가 책임자로 노인 노쇠 코호트라는 걸 7년째 지금 계속 추적 중에 있는데 한국에서 그 데이터를 분석한 겁니다. 그러니까 노쇠 이제 제 말씀에 허약하게 되면 우리가 2년 뒤에 거동 장애가 올 확률이 그러니까 모빌리티 잘 움직이던 사람이 잘 못 걷게 될 확률이 18배. 또 일상생활에 그러니까 뭐 전철을 타시거나 이렇게 오늘처럼 오시려고 움직이실 때 그런 기능이 떨어질 확률이 8배, 7배 정도. 대단한 거잖아요. 이게. 뇌졸중 이런 것만큼이나 상당히 위험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질병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이런 노쇠, 허약, 기능이 떨어져 있는 허약, 노쇠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이거는 일본에서 장기요양 시설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원인을 조사해 봤는데요. 결국 기능이 떨어져서 결국은 남의 도움이 필요하게 되고 수발, 그죠? 그래서 결국은 장기요양 시설, 요양원으로 가게 되는데 우리 제일 무서워하는 게 그거잖아요. 나이 들면서 노인이 되면 뭐 자식들한테는 나 그냥 요양원 가겠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해를 끼치기 싫어서 그런 거지 실제로 아무도 좋아하는 아무도 없어요. 실제로. 근데 보니까 60대 초반에는 중풍, 뇌졸중, 중풍 혹은 치매 이런 게 그런 것 때문에 요양시설 가지만요 80세가 넘어가면 노쇠, 프레이티, 허약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병 없이도 단순히 나이 들어서 허약해져서 간다는 거죠. 요양시설로. 그러니까 노쇠라는 것을 기능 문제, 기능이 떨어져 있는 문제를 찾아내서 관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게 서론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구조 보면 아시다시피 노인 인구가 상당히 지금 증가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노인 인구는 한 17%, 18% 됩니다. 전체 인구에. 근데 불과 2년 뒤면은 그러니까 2025년이 되면은 이게 20%가 된 노인 인구 20%가 되는 거예요. 초고령 사회예요. 그래서 이따가 일본 김원기 박사님 말씀드리겠지만 초고령 사회가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생각하는 문제가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책이 필요하고 바로 2년 뒤의 문제라는 건데요. 노인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우리나라가 최고령 국가가 되고 있다는 걸 잘 아실 거고 노인 인구 65세 이상 노인 인구 증가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특히 80세 이상 노인 인구가 많이 증가하죠.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시잖아요. 이제 100세 넘어가신 분 상당히 많아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80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 세계적인 트렌드면서 특히 한국에서 특히 더 빨리 80세 이상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하늘색이 한국인데요. 일본보다 더 빠른 속도로 80세 이상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80세 이상 인구가 증가한다. 그러면 뭐가 문제냐? 우리 의학이 발달해서 지금 1600년, 1700년 때 수명이 전 세계적으로 수명이 30세, 40세 뭐 좀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서양 의학의 발달로 인해서 이제는 평균 연령이 수명이 80세까지 한국도 80세 넘잖아요. 그렇게 서양 의학이 아주 그 발달로 인해서 수명 연장이라고 하는 정말 큰 업적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이제 이것도 벽에 도달하는 게 뭐냐면은 오래 살긴 되긴 됐는데 문제는 장애가 생긴 거죠. 잘 걷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오래 사는 게 뭐가 의미가 있느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기능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기능이 상당히 중요하다. 질병이 없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능이 중요하다. 80세 이상에서 실제로 우리나라 2017년 복지부 데이터를 보면은 80세가 넘어가면 반수 이상, 85세가 넘어가면 3분의 2가 일상생활에 남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전철 타고 다닐 때 혼자 다니기 힘들고 이거 도와줘야 되고 그런 일상생활 기능에 장애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원인이 뭐예요? 질병도 물론 중요하지만 결국 나이 들어 생기는 노쇠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서양의학에서 또 우리 환자들 또 우리 대중들께서 질병만 관련된다고 생각했다면 앞으로는 질병도 중요하지만 내 기능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것이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정책적으로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바로 여기 학회가 건강 노화 헬스 에이징 학회인데요.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이제 이런 80세 이상 노인이 증가하고 그러면 이게 지금 단순한 질병 관리만 중요한 게 아니라 노인의 기능 관리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 문제를 한 6, 7년 전부터 계속 이걸 어떻게 관리 예방할 거냐 대책을 세워왔는데 저도 이제 2014년도부터 WHO 제네바에서 회의할 때 제가 뭐 프레일티, 노쇠 이쪽을 연구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오라고 해서 갔었어요. 사실 뭔지도 모르고 사실 갔었어요. WHO가 안 되니까 좋아서 왔었는데 그러니까 WHO에서는 프레일티라고 하는 허약 노인 관리가 중요하겠다 생각해서 모였던 거고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프레일티는 노인에서 관리만 강조되는 거고 기능 관리는 사실 젊어서부터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헬스 에이징이라는 개념을 내놓은 거예요. 프레일티보다는 헬스 에이징도 그런 개념을 얘기하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헬스 에이징, 건강 노화라는 건 뭐냐면 질병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질병이 있더라도 중요한 게 뭐냐면 functional ability, 내가 나이 들어서 하고 싶은 활동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면 건강한 거고 그게 없으면 건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질병이 있더라도 내가 우리 손주랑 여기 놀이터 가고 싶다, 그걸 할 수 있는 기능, 걸을 수 있는 기능, 생각할 수 있는 기능, 이게 남아있으면 건강한 거고 질병이 없어도 그걸 못하면 허약해지는 거는 헬스 에이징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건강노화 10년을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이제 재작년에 전 세계 국가에서 이것을 인도스 한 다음에 유엔에서 국제연합에서 이것을 1년 10년간 앞으로 전 세계가 이 사업에 동참해야 된다고 천명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한국 정부에서도 이것을 실천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건복지부에서 또 마찬가지로 지금부터 10년간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10년 계획을 발표했는데 거기 보면 정말 놀라워요. 보건소에서 우리가 과거에 지금까지는 우리 간호사들이 나와가지고 고혈압 체크하고 당뇨 체크하고 관리만 했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거기서 벗어나서 노쇠 같은 그런 노인의 기능을 좋게 해주는 사업을 해라.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거고요. 밑에는 뭐냐면 1차 의료, 개원관 여러분들 1차 의료 개인병원에서도 앞으로는 이런 노쇠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도입한 것을 검토해야 된다. 검토해서 추진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쇠라는 건 뭐냐? 사실은 노쇠라는 거는 결국 이제 여러 가지 김홍기 박사님 강의 잘 나오시겠는데 신체 기능이 여기저기 떨어져 있는 상태가 되고 기능이 떨어져 있으면서 문제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뭐 수술을 받았다든지 폐렴이 생겼을 때 또는 코로나 걸렸을 때 회복이 돼야 되는데 회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저항력도 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원 상태로 누워지 못하고 화상 상태가 되고 휠체어 타고 다니고 그리고 이제 누워서 돌아가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능이 떨어지는데 뭐 여러 가지 신체 기능이 있지만 가장 많이 떨어진 기능이 결국 근근육 기능이고요. 근기능, 인지 기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고행 장애가 오고 자꾸 넘어지고 또 선망이 잘 오고 이런 특징이에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근육 기능이 떨어진 노쇠한 사람이 가장 대표적인 상황일 텐데 아마 이런 분들이 가장 노쇠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지팡이 짚고 걸으시는 분들, 혹은 보조기 이런 걸 입어서 걷는 분들, 이런 분들이 되게 좀 노쇠한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 기준은 이렇게 프리드라는 사람이 제안한 이런 신체적인 근육이 약해져 있는 그런 노쇠를 정의할 때는 그 5가지 기준 중에서 3가지 이상 만족하면 노쇠라고 하자라고 했고, 뭐 체중 감소,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은 체중 감소죠. 살 빼려고 뺀 게 아니라 저절로 빠지는 거고, 그다음에 근력이 떨어지는 것, 3번째는 극도의 피로감, 4번째는 보행 속도가 떨어지는 것, 5번째는 활동량이 줄어드는 것, 잘 움직이지 않는 것. 이런 5가지 중에서 3가지 이상 만족하면 노쇠라고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중 감소, 특히 근육이 빠지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노쇠를 얘기하게 되면
근육감소증이 상당히 중요한 또 하나의 요소인 것을 여기서 보시면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그 세계보건기에서 말하는 건강노화는 젊었을 때부터 기능을 잘 관리하고 나이 들어서까지도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개념에 반해서 요새는 이제 요인이 좀 끝단에 나이가 많이 들어서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 그리고 취약한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노쇠라고 하는 것이 나이가 노쇠해졌으니까 이건 뭐 어떻게 할 수 없지 않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역성이 다 좋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양관리, 운동관리 여러 가지 그런 조치를 통하면서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노쇠를 발견해서 열심히 관리하려고 하는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노쇠라는 것이 결국은 나이 들면서 입맛이 없고 잘 안 먹고 안 움직이고 그러면 살이 빠지고 근육이 빠지고 그런 감소증이죠. 근력이 약해지고 잘 안 움직이고 그러면 안 움직이면 결국 또 입맛이 더 줄어들고 점점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데 노쇠의 과정에 있어서 근육 감소증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요소가 되겠습니다. 이제 노쇠란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잠깐 근육 감소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육 감소증은 이제 아시다시피 뭐 근육이 감소하는 거고요. 근육의 양이 줄고 나이 들면서 근육의 양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근육 안에 불필요한 지방이나 섬유 조직이 증가해서 근육의 기능이 떨어지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근데 근감소증은 이제 우리가 비만을 이제 그 질병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근감소증도 질병으로 인식하고 있고요. ICD-11 질병 진단 코드 세계적인 질병 진단 코드에도 병명 코드로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근육이 약해지면은 잘 못 걷고 넘어지고 부러지는 거, 이건 너무 당연한 건데 그거 말고도 근육이 약해지면은 당뇨병이 많아진다든지 고혈압이 증가하고 잘 움직이지 않으니까 고혈압이 증가하고 치매 위험도 증가해요. 치매 우리 관리 상당히 이게 치매 안 걸리고 싶죠. 그런데 그 치매 예방에 근육 감소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 되고요. 이 연구 보면은 근력이 약한 사람일수록 근력이 좋은 사람보다 확실히 인지능이 빨리 떨어진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육 감소증이 치매의 한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이고요. 또한 근육이 모자라면 당뇨도 잘 생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근육에서 포도당을 이렇게 소모해줘야 되나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면 결국 포도당이 많이 남겠죠. 그리고 혈당이 올라가겠죠. 네. 근육 감소증은 진단은 용어 그대로 말하면 근육이 감소한 병이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근육이 나이 들면은요 1년에 1% 정도 줄어듭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시면. 근데 근력은 1년에 3% 감소해요. 그러니까 근육만 재가지고는 이 사람의 근력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육은 그런 대로 괜찮아 보이는데 실제로 그 근육 안에 근육의 양은 괜찮아 보이는데 실제로 근육 안에 지방도 많고 섬유질이 많으면 기능이 떨어지거든요. 그게 노화되면서 증가되기 때문에 근육 양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의 근육의 기능, 그러니까 근력이나 보행 속도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육 감소증을 진단하려면 근육 양도 재지만 재는 방법은 엑사라고 하는 여러분들 골밀도 재는 기구 있잖아요. 그걸 활용하시면 그 뼈도 잴 수 있지만 근육량도 잴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악력이나 보행 속도가 감소되어 있는 것을 보고 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진단 지침이 있지만 이제 아시아 지침, 아시아에서 이렇게 근육 감소증 이렇게 진단하고 이렇게 정리하자라고 하는 지침이 나와 있는데 2019년도에 제가 두 번째 판이 나와 있고요. 저도 여기 저자로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그룹이 모여서 정리를 하게 됐고, 여기 나와 있는데 하여튼 근육량을 재고 악력 보행 속도를 재는 것, 그건 병원이나 어디 보건소에서 하시면 될 텐데 간단하게 집에서 그냥 내가 근육 감소증이 있는지 의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종아리 둘레 여러분들이 재가지고 종아리 가장 넓은 부위를 재가지고 남자는 34cm 미만, 여자는 33cm 미만이면 근육이 작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았다를 그러니까 다리 힘만으로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았다 5번 했을 때 12초 이상 걸린다? 그럼 근력이 약해지는 거고 그 두 가지를 만족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내가 아마도 그런 감소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럼 바로 이제 영양 단백질 늘리고 운동하시고 필요한 의사를 만나셔야 되겠습니다. 측정 방법은 이제 근육량을 재는 방법은 이제 아까 말한 덱사라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골밀도 재는 기계로 전신을 찍으면 팔다리 근육량을 잴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덱사로 재는 근육량은 이 기계를 측정하면 뭘 알 수 있냐면 골밀도, 뼈의 농도, 뼈 양을 알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수분을 알 수 있는데 죄송합니다. 그죠? 그 뼈하고 죄송합니다. 지방을 알 수 있어요. 엑스레이 찍으면 뼈는 하얗게 나오고 지방은 검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추가되는 정도 보고 이제 두 개 알 수 있고 그 나머지 부분을 근육이라고 추정하는 거예요. 근육은 그레이존이기 때문에 근육은 정확하게 이 엑스레이로 얘가 근육이다라고 말을 못하고 전체 총량 중에서 결국 뼈와 지방을 뺀 나머지를 근육이라고 가정하는 어떤 간접치예요. 간접 수치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근육이라 생각되는 부분 안에는 혈관도 좀 있고 피하 조직도 들어있기 때문에 실제보다 좀 부풀려져 나올 수 있어요. 수치가. 그런 약간 단점이 있는데 그래도 가장 지금까지 쉽게 할 수 있는 정확한 방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인바디도 뭐냐면 전기를 흘렸을 때 수분에 의한 저항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뼈에는 수분이 거의 없겠죠. 근데 혈액은 뭐 수분이 엄청 많은 거고 근육은 약간의 근육 안에 상당히 수분이 들어있거든요. 적당한 수분이 들어있거든요. 추가되는 어떤 전도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근육량을 예측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고 그거 상당히 제법 잘 맞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우리나라 한국에서도 지금 연구 중에 있는데 이 크레아틴 혹시 들어보세요? 크레아틴이라는 것은 운동선수가 근력을 좋게 하기 위해서 먹기도 하는데요. 결국은 아니에요. 그 근육 뭔가 고기 속에 들어있는 그 성분인데 이게 들어와서 이 크레아틴이 근육에서 이 크레아틴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들어요. 이 크레아틴을 이용해서. 근데 그 크레아틴 성분을 보면 안에 이렇게 이게 질소도 있지만 수소가 붙어 있거든요. 이 수소에다가 동위원소를 붙인 수소, 이걸 중수소라고 하는데 디스비어 그러는데 그러니까 전혀 몸이 해롭진 않아요. 이건 일반적인 우리가 동위원소가 달라서 이런 핵하고 달라가지고 해롭진 않은데 그걸 붙여서 넣어주면 이렇게 알약을 만들어 넣어주면 보통 음식에 있는 뭐 그런 크레아틴도 있겠지만 외부에서 넣어주게 되면 이게 근육으로 들어와서 근육에서 사용되지 않은 일부분만 소변으로 나올 겁니다. 2, 3일 뒤에. 그러면 소변으로 조금 이게 넣어준 게 조금만 나온다 그러면 근육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 이 사람은 근육량이 많구나. 우리 몸에. 이게 상당히 정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법도 지금 앞으로 우리가 조만간 사용되는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린 거는 이제 초고령 사회가 이제 곧 2년 뒤에 오게 되고 80세 이상 인구가 많이 증가하는데 그렇게 되면 기능이 중요하고 왜냐하면 장애가 많이 생기는 그런 나이이기 때문에 기능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 기능 결국 노쇠 관리, 근경증 관리가 중요하고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진단하고 이런 관리하는 노력들이 앞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